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펜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은 22강 저희 교재 257페이지에 있는 민주주의의 유형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민주주의의 유형을 분류할 때 민주주의의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직접민주주의고 그다음 두 번째가 간접민주주의, 그리고 세 번째가 혼합민주주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저희 공무원 쪽에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별표 3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합민주주의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직접민주와 간접민주를 구체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혼합민주주의라는 건 원칙적으로 간접민주주의를 베이스로 하면서 여기다가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추가하고 있을 때 혼합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혼합민주주의, 특히 민주주의 유형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혼합민주주의에서 추가된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기출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혼합민주주의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직접과 간접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직접민주주의인지 아니면 간접민주주의인지를 구별하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국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느냐 아니면 국민이 대표를 선출을 하고 그래서 그 대표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가로 구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한다라는 말에서 국민이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니까 그 부분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간접민주주의의 경우는 국민은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 즉 대표 선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대표가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권은 대표에게 있다. 즉 선출권과 결정권이 분리되어 있다라면 간접민주정치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간접민주정치에서는 어떤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선거라는 제도 자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를 뽑기 위한 선거가 존재하는 것은 간접민주주의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도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정확하게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내용들이 깊어진다라면 이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책 결정권이 기속 위임이냐 아니면 무기속 위임이냐 이런 표현에 따라서 이 대표는 대리의 성격을 가지느냐 아니면 대표의 성격을 가지느냐까지도 확장될 수가 있지만 일단은 제일 먼저 잡아주셔야 되는 게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민주주의하고 간접민주주의에서 제일 먼저 잡아주셔야 되는 게 성립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 자, 통상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합니다. 영토가 좁고 그리고 인구가 적을 때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접민주주의의 경우는 영토가 많거나 영토가 넓거나 아니면 인구가 많고 그리고 정책의 전문성이 높을 때에는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간접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성립 요건에서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직접 민주 정치가 가능했고요. 현대에서는 스위스에 보면 란츠게마인데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의미는 가볍게 가십시오. 란츠게마인데라는 작은 동네가 있었고 거기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국에 보면 뉴 잉글랜드 주에서 타운 미팅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직접 민주주의는 고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대에도 스위스나 미국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참고 정도로 잡아주시고요. 오늘날의 대다수의 국가들은 영토가 넓고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도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아니면 직접 민주주의나 간접 민주주의의 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직접 민주주의는 국민이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민 자치의 원리에 충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민 자치라는 말은 국민 스스로 통치, 즉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 자치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제도는 직접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간접 민주주의보다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전문성은 떨어진다라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장점과 단점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의 단점인데요. 여기에 비해서 간접 민주 정치는 가장 큰 단점이 효율성, 즉 효율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효율성이 높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시간이나 아니면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취지인데요. 자, 이쪽에서 제가 수험생들, 학생들에게 질문을 좀 많이 받았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부연 설명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시간과 비용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품었던 의문이 뭐냐면 간접 민주주의가 훨씬 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 즉 대표를 뽑는 절차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처럼 보인다라고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얘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했던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경우 시민들이 한 3,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3,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민회라는 데 모여가지고 정책을 결정했는데 3,000명들을 다 모으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 3,000명이 한 공간에서 어떤 회의를 하고 있지만 이 3,000명들이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전문성은 상당히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간접민주주의,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 근데 처음에 300명을 뽑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정책이 많은 다양한 정책들을 할 때는 3,000명보다는 300명이 모이는 게 시간이 훨씬 더 적게 들 거고 비용도 적게 들 겁니다. 즉 뽑는 절차는 별도로 있지만 개별 어떤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는 이쪽이 위쪽보다 훨씬 신속하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대표를 뽑을 때 가장 무능한 사람을 대표로 뽑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대표로 뽑기 때문에 그들의 전문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전문가들을 대표로 뽑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다라는 것은 간접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접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접 민주주의에서는 일단 대표의 실패라는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대표로 뽑아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선가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표로 뽑게 된다. 이런 것들을 대표의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대의제의 위기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대의제의 위기는 저희 공무원 쪽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의회 파트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의제의 위기가 간접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단점에 해당한다라는 거 요거 하나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간접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관객 민주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관객 민주주의라는 말은 관객, 즉 민주주의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관객, 즉 구경꾼의 위치에 머물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통상 우리가 민주라는 말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돼야 되고, 그래서 국민이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 돼야 하는데 대표를 뽑고 그 대표들에게 모든 걸 맡겨버리다 보니까 나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나타날 수 있게 되고, 정치의 무관심을 통해서 나는 주인공이 아닌 관객이 된다라는 게 간접 민주주의 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먼저 직접과 간접을 비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혼합 민주주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혼합 민주 정치의 경우 간접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추가하고 있을 때 이것을 혼합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혼합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혼합 민주주의가 등장한 이유는 간접 민주 정치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추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얘가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은 혼합 민주주의 하에서 추가된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가? 요 내용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얘를 정리하실 땐 이거부터 먼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에서는 저는 직접 민주주의 3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요, 국민 투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 발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국민 소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셋을 직접 민주주의 3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민 투표라는 이야기는 국민들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국민 투표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상 국민 투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적 국민 투표와 그 다음에 필수적 국민 투표. 임의적 국민 투표라는 건 국민 투표를 거쳐도 되고 생략해도 된다라는 의미고, 필수는 반드시 국민 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를 필수적 국민 투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헌법은 헌법 72조에서 대통령은 외교나 국방에 관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 정책, 외교나 국방과 관련된 국민 투표는 헌법 72조에 의해서 임의적 국민 투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130조를 보시면 헌법 개정의 경우는 반드시 국민 투표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은 필수적 국민 투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교나 국방에 대해서 생략이 가능하지만 헌법 개정에서 국민 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것은 헌법
위반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게 대통령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탄핵 사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가 임의적 투표와 필수적 국민 투표가 있다라는 거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발안이라는 말은요, 국민이 직접 법을 만드는, 즉 입법을 하는 것을 국민 발안이라고 합니다. 통상 우리가 국가 권력을 셋으로 나눈 몽테스키에의 기준으로 삼권분립에 의할 때 법을 만드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발안은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하나의 법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국민 발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선 국민 발안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거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국민 소환이라는 제도는 국민들이 소환, 즉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통상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말은 선거를 통해 뽑은 국민의 대표에 대해서 다시 선거를 통해서 해임을 하는 제도를 국민 소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이 선거로 뽑힌 공무원이 다시 해임과 소환과 관련해서 선거를 거쳐서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그래서 국민 소환 제도라고 하고요.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 소환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 중에서 국민투표는 채택하고 있고 발언과 소원은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주민소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소환이라는 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 지역의 지방자치의회 의원에 대해서 선거로 뽑은 이후에 다시 선거를 통해서 해임하는 제도. 요 제도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소환은 안 되지만 주민소환은 할 수 있다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학생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어떨 때 국민소환이고 어떨 때 주민소환인가는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지방자치의회, 지자체의 의회 의원으로 분류하고 이 사람들만이 주민소환의 대상이다. 통상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소환의 대상은 될 수가 있다. 하지만 국민소환과 관련된 법은 없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방자치에서는 주민소환뿐만 아니라 국민투표와 유사한 제도로서 주민투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발안과는 유사하게 입법청원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요소들이다라고 기출에서 주장한 내용, 기출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해서 입법청원은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국민발언과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문제는 기출 문제가 이게 직접민주주의 요소다라는 출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없다까지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얘가 죄송합니다. 국민발안과 관련해서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발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발안과 유사한 내용이고요. 주민발안은 2014년 2014년 국가직에서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즉 국민투표, 국민발안, 주민발안, 소환, 이게 직접민주주의 요소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교재 258페이지 민주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전개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세계사 지식을 조금만 동원을 하면 내용이 조금 쉽게 갈 수 있겠는데요. 통상 우리가 세계사를 분류할 때 고대, 그리고 중세, 그리고 근대, 현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우리 시험 범위에서 고대성,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 정치와 관련해서 기출 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고요. 중세 말 왕의 권한이 강화되었던 절대 왕정기라는 왕권이 강화되던 절대 왕정기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십자군 원정이나 아니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왕권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영주나 기사들 이 세력들이 몰락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 절대 왕정기가 있었고 이 절대 왕정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것이 시민혁명이고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중세와 근대가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 요거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근대와 현대를 분류할 때는 1, 2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과 경제공황을 기준으로 근대와 현대가 분류가 되게 된다. 자, 얘를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은 이유가 일단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왕정기에 어떤 이유 때문에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됐는가. 즉 시민혁명과 관련해서 시민혁명의 전개 과정이나 아니면 그때 발표됐던 문서들 얘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우리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근대가 가진 문제점, 즉 참정권이 제한되면서 현대로 넘어오게 되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다면 선거를 할 수 있다. 즉 보통 선거의 원칙이 실현됐기 때문에 근대와 현대도 역시 구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민주주의의 유형을 얘기를 할 때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 정치를 머릿속에 직접 민주주의하고 그 다음에 제한 민주주의다라는 거 제한 민주주의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얘는 간접 민주주의가 되고요. 그리고 역시 근대도 제한 민주주의가 된다. 그 다음에 현대에서는 호남 민주주의면서 현대의 민주주의를 다른 말로 대중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인 테마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 정치부터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직접 민주주의이고 아테네 민주 정치가 제한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영토가 좁고 인구가 작을 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아테네의 경우는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폴리스를 중심으로 작은 도시국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영토가 좁았으며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민주정치에서 정치에 참여했던 계급들을 시민이라고 부르고 시민이라는 개념은 군대 갈 수 자격이 있는 성인 남성으로 이야기를 시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일부 교재를 보니까 시민의 연령을 성인 남성이라는 표현 때문에 19세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 당시에 성인은 18세 이상을 성인이라고 했었습니다. 성인의 연령은 그 사회에 따라서 달라졌었는데 18세 이상이 되면 군대 갈 자격이 있었고 자신들의 비용으로 무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에 의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이 결정되니까 직접 민주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테네 민주정치를 제한민주정치라고 하는 이유는 여자나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아니면 노예의 경우는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주로 여자나 노예가 생산을 담당했지만 그 당시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으로 취급됐고요. 노예의 경우는 말하는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나 노예는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외국인은 폴리스의 방어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치를 제한민주정치라고 하는 이유는 이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요걸 먼저 머릿속에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아테네 민주정치와 관련된 기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민주정치에서는 제일 먼저 잡아주셔야 되는 게 민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민회에서 부속기구로서 50인 위원회나 500인 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의미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되고요. 민회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 아테네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다.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다 정도만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회에서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통상 만장일치를 추구했지만 현실적으로 만장일치가 곤란할 때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다까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50인 위원회나 500인 평의회, 그 다음에 행정관 요런 애들은 있다 정도만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는 국사재판소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얘도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전에 문제에서 이런 함정을 판 적이 있었습니다. 민회가 오늘날의 버전에 오늘날의 의회에 해당하고 행정관이 있고 재판소가 있으니까 국가 권력이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로 나눠져 있구나. 즉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권력 분립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시험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권력 분립의 원리 자체가 근대에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는 권력 분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치에서 권력 분립의 얘기는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민주정치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도편 추방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얘는 추방, 국외로 10년 동안 쫓아내는 제도고요. 누가 추방의 대상이 되느냐는 통상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즉 참주가 참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국외로 추방하던 제도였고요. 그를 참주를 선고하는 것은 도편, 도자기 조각이나 조개 껍데기에 이름을 써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쫓아내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도편 추방제에서 우리가 잡아 주셔야 되는 게 얘가 현대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민 소환이나 아니면 주민 소환제의 기원이 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편 추방제 처음에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뭐 의사가 생략되거나 토론 절차가 무시되다 보니까 도편 추방제가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적 제거의 방법으로 악용됐었고 이것 때문에 타락한 민주주의인 중우 정치가 출현하게 된다라는 거. 요 정도가 도편 추방제와 관련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상 국민소환과 주민소환 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얘를 잡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저희 공무원 쪽에서 많이 물어봤던 아테네 민주정치와 관련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공직자의 선출 방법과 관련해서 기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아테네에서 민주정치를 하면서 공직자를 선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추첨이나 아니면 윤번을 통해서 공직자를 선출하거나 아니면은
선거를 통해서 공직자를 선출하는, 아테네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일부 교재에서는 아테네 민주정치가 선거라는 제도가 없었다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네, 그건 기출에서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교재입니다.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첨이라는 건 요즘 얘기로 하는 제비뽑기, 뭐 경품 당첨 이것하고 그대로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윤번이라는 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윤번이라고 얘기하고요. 추첨과 윤번을 통해서 공직자를 선출하다 보니까 누구나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 보장될 수 있다라는 걸 추첨과 윤번의 의미에서 연결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직 담당의 기회의 평등은 추첨과 윤번에 의할 때 가능했었다라는 거. 그러나 선거는 기회의 평등보다는 당사자의 능력이 중요한 경우에 선거를 통해서 대표 공직자를 선출했습니다. 통상 능력이 중요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 외국과의 전쟁을 수행할 때, 전쟁을 지휘할 장군을 뽑을 때는 그의 전쟁 능력이 가장 중요했고, 그럴 때는 선거를 통해서 결정했었다. 요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 중에서 어떨 때 추첨과 윤번이 나왔느냐 중에서 하나가 재판과 관련돼서 아테네에 있던 국사재판소에서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을 담당할 재판관을 뽑을 때는 추첨이나 윤번을 하고 있었다. 요거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50인 위원회가 선출이 있었고요. 그 다음 500인 평의에서 추첨과 윤번이 있었다. 요거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재판관은 기출문제로 확인된 내용이고요. 500인 평의회에서는 그 500인을 결정할 때 추첨과 윤번이 있었다까지 요거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평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테네 민주정치에서 누구나 평생에 한 번은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있었다. 요거까지 확인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테네 민주정치와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근대 시민혁명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대를 이야기할 때는 제일 먼저 중세 말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근대가 나타나는지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세 말 서양에서 왕권이 강화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절대 왕정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의 역사에서 보면 중세가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부터 중세가 시작되면서 르네상스와 십자군 원정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원정 이후에 원정에 참여했던 많은 왕이나 영주들의 힘들이 몰락하게, 영주나 기사들의 힘이 몰락하게 되고 특정 왕의 권한, 즉 교회의 권한도 땅에 떨어지면서 왕권이 강화되던 시기를 절대 왕정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절대 왕정기에서 왕은 자신의 세력, 즉 관료나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과 신흥 상공업자들 간의 관계가 밀착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상공업자들이 내는 세금을 바탕으로 왕권이 강화되게 되고 그 대가로 왕은 상공업자에 대해서 일정한 보호를 해주던 시기, 그래서 상공업자의 세력들이 도시의 발달과 함께 커지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우리가 절대 왕정기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판서를 하지 않고 말로 지나가는 부분들은 한번 듣고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쪽이 물어볼 만한 내용은 아닌데, 대신 이 당시 절대 왕정기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사상으로 등장했었던 게 왕권 신수설이 있었다. 요거는 확인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왕이 상공업자에 대해 보호하기 위한 경제 사상으로 강조했었던 게 중상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즉 상공업을 중요시하던 정책이었고요. 상공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간섭하게 되는 보호무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초기 상공업자의 힘이 약하던 시기는 왕의 보호에 의한 무역 때문에 상공업자들의 세력이 좀 더 커지게 되는데, 이제 상공업자들의 경제력이 커진 상황에서는 오히려 보호 무역이 상공업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방해하는 상황으로까지 확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 절대 왕정기에 대한 반발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을 거치게 되면서 우리가 중세와 근대를 나누게 됩니다. 근대의 시작을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민혁명의 종류 세 가지를 조금 있다가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바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민혁명에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전쟁, 그리고 프랑스의 대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명예혁명의 전개 과정과 관련해서 기출 문제가 있었는데요. 즉 세부적인 전개 내용보다는 이 명예혁명 당시에 발표됐던 문서와 그 다음에 정부 형태와 관련한 내용들을 혁명 세 가지와 함께 비교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출제도 그쪽 방향에서 출제가 됐었는데요. 명예혁명 당시 발표됐던 문서를 우리가 권리장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권리장전의 내용들은 대부분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왕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권리장전에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전쟁 당시 발표됐던 게 미국의 독립선언문이었고, 독립선언문의 내용과 명예혁명 당시의 권리장전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은 문제풀이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당시에 발표됐던 문서가 프랑스 인권선언문이 있었다. 요구에 확인되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명예혁명 이후에 영국의 정부 형태가 의회 중심의 의원 내각제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 그게 지금 이쪽에서 체크돼야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미국의 독립전쟁 이후 미국은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출현하게 된다라는 것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의 독재와 등등등의 많은 절차들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정치 형태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고 주로 명예혁명과 독립전쟁 이 이후의 정부 형태, 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가 이쪽에서 확인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쪽에 중세 말 절대 왕정기의 정치 사상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근대에서의 정치 사상들을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정치 사상에 대한 반발로 근대에 등장했던 정치 사상으로는 천부인권설과 그 다음에 계몽사상, 그리고 사회계약설,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 등장했던 사상입니다. 그리고 사회계약설은 저희 공무원 쪽에서 홉스로 크루소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계몽사상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계몽사상은 인간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 이성을 바탕으로 무지나 아니면 미신을 타도하자. 이게 계몽사상이 주장했던 내용이고,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했을 때 왕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됐던 절대왕정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몽사상이 시민혁명의 배경이 됐던 사상입니다. 천부인권설은 앞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권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 너는 잘못됐다. 당신만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라는 표현은 틀린 거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경제와 관련된 사상에서
중상주의, 특히 보호무역의 문제점 때문에 산업혁명 이후 근대에서 주장했던 사상들은 자유방임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자유방임주의를 경제에서는 고전학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유방임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내버려 두라라는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이게 절대 왕정기의 사상인지 아니면 근대의 사상인지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게 이쪽에서 체크되셔야 되는 체크 포인트가 될 중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혁명 이후에 나타났던 시민혁명의 한계를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운동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시민혁명의 의의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민혁명이라는 건 절대왕정을 타도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사회가 건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 시간에 정리했던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들, 예를 들어서 국민주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법치주의, 입헌주의 등 근대의 기본이 되는 모든 이념이나 어떤 모든 제도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시민혁명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시민혁명이 가진 가장 큰 한계는 시민혁명에서 참정권이 제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베 CES가 프랑스 혁명 당시 제3신분은 무엇인가 라는 문서에서 밝혔다시피 이 당시 시민혁명 이후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상공업자 중심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농민 그리고 여자들의 경우는 참정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참정권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나 농민, 여자들이 이 시민혁명의 한계에 대해 반발하면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보면 프랑스에 있었던 2월 혁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 영국에서 제1차 선거법 개정 이후 노동자와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켰던 차티스트 운동이 있습니다. 차티스트 운동은 차티스트 운동은 제가 연도를 적어왔는데 연도를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영국의 제1차 선거법 개정 이후에 이 참정권이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데에 반발하면서 등장했던 운동이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그리고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나던 당시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 영국의 선거법 개정에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던 세 번째 운동이 여성 참정권 운동이다. 이런 내용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계 극복을 위한 이런 다양한 운동들이 전개되면서 현대가 되면 현대에선 보통선거가 실시되게 되고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총정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차례대로 일단 민주주의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일단 제가 판사하는 이 속도에 맞춰서 여러분이 같이 한번 대답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테네에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일단 직접민주주의였죠. 그리고 제한민주주의였습니다. 여자 외국인 노예가 빠졌었다. 자, 중세에서는 민주주의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고 근대 민주주의는 간접민주주의면서 제한민주주의였다. 노동자, 농민, 여자가 빠지게 된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참정권, 선거권 확대 운동이 일어나서 현대의 민주주의는 호남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대중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한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호남민주주의는 간접을 기본으로 하면서 직접을 추가했던 내용이고요. 대중민주주의는 누구나 일정한 연령이 되면 선거를 할 수 있게 된다. 대중민주주의가 가능했던 이유가 보통선거의 실시 때문이다. 요거까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지배계급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지배계급을 우리가 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군대 갈 자격이 있는 성인 남자. 중세는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근대에서 지배계급은 부르주아를 지배계급이라고 이야기하죠. 신흥 상공업자들,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지배계급이라고 했고 현대가 오면서 모든 국민들이 사회의 지배계급이 되게 된다. 요거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사상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얘기는 그냥 이때는 특별하게 이야기를 고대 그리스의 경우는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세 말 절대 왕정기에서는 왕권 신수설이 있었죠. 자, 여기에서 반발하면서 등장했던 게 사회계약설 있었고요. 그 다음요 천부인권 있었고 그 다음에 잡아주셔야 되는 게 천부인권을 다른 말로 자연권 사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계몽 사상이 있었다. 요거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현대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정치 사상과 관련해선 얘들 많이 비교하고 있으니까 얘와 얘의 차이점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경제 사상에서 잡아주셔야 되는 게 경제 사상은 이 당시 중상주의 그리고 경제에 대한 적극 간섭을 이야기하는 보호무역의 실시.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등장했던 사상을 우리가 자유방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자본주의 발달과 관련해서 수정자본주의와 그 다음에 1970년대 이후에 등장했던 신자유주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자유와 관련한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자유를 얘기할 때는 근대에서 강조했던 자유는 소극적 자유입니다. 즉, 이 직전에 국가의 적극적인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로 소극적 자유, 즉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했던 게 근대의 사상이었다면 현대는 국가에 의한 보호를 강조하는 수정자본주의 이후에 적극적 자유가 주장되기 시작한다. 즉 소극적 자유의 비중이 근대에 높았다면 현대에서는 적극적 자유의 자유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평등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등. 자, 우리 근대의 평등은 뭐였나요? 형식, 그 다음에 기계, 절대적 평등이 중심이었다면 얘는 현대로 넘어오면서 실질, 비례, 상대적 평등의 비중이 증가한다. 요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도 조금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대에서는 대부분 이걸 중심으로 운영됐고요. 현대에서도 실질적, 비례적, 상대적 평등의 영역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현대에서도 형식적, 기계적, 절대적 평등의 영역은 존재합니다. 제가 이걸 별도로 강조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일부 교재에서 현대에서는 형식, 기계, 절대적 평등만 있다고 설명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가 틀렸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누구나 일정한 연령이 되면 그 사람이 힘 있고 권력 있고 빽 있느냐를 고려하지 않고 투표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정권은 여전히 형식적, 기계적, 절대적 평등의 영역이 있으니까 현대에 이게 없다라고 설명하는 교재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쓸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법치주의. 자, 요 밑에 쓰실 내용이 법치주의인데 얘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법치주의와 관련해서 중세 말에서는 인치주의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근대에서는 법치주의가 있었는데 인치에서 이게 근대로 오면서 법치로 바뀌었고 이 법치는 형식적 법치주의였다. 요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로 오면서 법치주의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이때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뀌게 된다. 요거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아직 저희 공무원 쪽에서 출제된 내용은 아닌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국가관과 관련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칠판을 일부 지우고 가겠습니다. 중세말 절대 왕정의 국가관을 왕권이 지나치게 강화된다. 그래서 국가주의 국가관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윤리 쪽에서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저희 정치 파트에서는 저쪽 수능 쪽에서 이런 기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대의 국가를 소극 국가 내지는 야경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국가를 근대와 비교했을 때 적극 국가 내지는 행정국가 내지는 복지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왜 근대를 소극 내지는 야경국가라고 하냐면 근대를 지배했던 사상이 자유방임주의였기 때문에 즉 자유방임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국가의 역할은 야간에 경비를 쓴다. 즉 치안이나 질서 유지로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아주 작은 걸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근대의 국가를 소극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경제공황이라는 자본주의의 실패, 시장의 실패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국가를 근대와 비교해서 적극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의 국가, 국가기관, 입법, 사법, 행정부 중에서 행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기 때문에 행정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의제 위기가 등장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행정국가화 현상이다. 그리고 행정부의 역할이 강화된다라는 요 부분은 저희 공무원 쪽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얘가 소극과 적극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는 이유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제가 사회문화 수업하면서 복지제도 수업하면서 복지라는 개념을 행복으로 바꾸어서 생각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모든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즉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그리고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이런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의 국가 간과 현대의 국가 간이 어떻게 다른가,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더 정리를 하고 이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국가라는 것은 필요악이라는 생각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국가를 필요악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소극 국가로 가셔야 되나요? 아니면 적극 국가로 가셔야 되는가요? 자,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네, 저는 1분 지났습니다. 자, 국가는 악한 존재지만 필요하대요. 다시 갈게요. 국가는 필요하지만 악한 존재가 된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어떡하라? 역할을 축소하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국가를 필요악으로 보는 사상은 소극 국가에서 나오는 사상입니다. 또 하나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다라는 생각, 즉 국가의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 가장 작을 때 최선, 가장 바람직한 정부라고 보는 표현도 역시 소극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관련은 그 기출 문제가 아직 그렇게 많이 누적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베이스 좀 전에 필기해 드렸던 내용들을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비교하는 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